이사회 의장을 지낸 안철수 씨가 이 저간의 맥락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 같은데요. 몰랐을 리 없죠. 저는 몰랐다면 그 사람은 멍청이고 네. 최소한 눈치는 깠을 것이다. 그렇죠. 눈치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눈치를 이상하다는 정도는 알았어야 하는 거죠.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라면 최소한 말도 안 되는 기업 인수는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의장 시절에 그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포스코 내부 직원들의 평가는 어때요? 절대 좋아할 수 없죠. 그때 그 인간이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겠나라는 생각들을 하죠. 포스코가 이렇게 뜯겨가는 과정 전체의 일부의 도장을 꽝꽝꽝 그 방망이를 두드리려는 역할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2010년이면 포스코가 가장 활발하게 투자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안철수 씨가 의장으로서 방망이를 다 두드려 주셨어요. 그분이 딱 반대한 안건이 3개가 있어요. 네, 이웃돕기 성금 내는 거 한번 반대했고, 포스텍에 기숙사 건립하는 거였나? 그걸 한번 반대했고, 제가 또 한 건은 기억이 안 나네요. 브루이우스는 MB입니다. MB를 도와야지 누구를 돕습니까? 아, 실망입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도 있네요. 사회이사들한테 스톡 옵션을 2,000주씩 줬어요. 그때 안철수님께서는 넙죽 받으셨고, 네. 박원순님께서는 사회이사가 스톡 옵션 받는 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부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안철수 씨가 사회이사일 때. 예. 두 분 같이 사회이사일 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무래도 포스코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재밌는 게 안철수 씨가 2007년에 대선에 나오잖아요. 네. 그때 그 새누리 의원들이 안철수 씨를 공격한 그 자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신랄하게.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편이 되실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MB의 죄를 캐면 저는 수구 부패가 다 같이 무너진다고 봐요. 돈으로 저들을 오픈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래야지 사면이니 뭐니 이런 그렇죠. 거지 같은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조 단위의 돈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조 단위의 돈. 아프리카에서 하는 투자는 열의 아홉은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자원은 실쿠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이나 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뭐 프로젝트라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지만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나라, 뭐 짐바브웨 이런 데서 뭔가를 갖고 나오겠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특히나 아프리카는 철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철도를 놓게 되면 밤사이에 주민들이 뜯어간답니다.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럼 자기 부상 열차로 하면 어떨까요? 철이 필요 없으니까. 네. 철이 필요 없으니까. 예. 자, 정준영이 회장되고 나서 아프리카를 3번 갑니다. 한 번 정도는 박영준과 같이 갑니다. 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짐바브웨의 무가베를 만나는 조건으로 짐바브웨의 철광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독재자를 만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에요. 그런 가오가 필요한 거죠. 이런 양아치들한테는. 그런데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중앙이라서 광산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싣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철도를 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철강 톤당 $500의 운송비가 들어요. $500 운송비는 말도 안 되는 운송비예요.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무 비싼 그런 운송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머셜리 말도 안 되는 투자인데 근데 하는 거예요. 1,000억 원을 내고 광산을. 그래서 지금 포스코나 그 자원 3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광산들은 열의 아홉은 그냥 간판만 달고 있는 가동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포스코가 했던 그런 식의 투자들은 다 실제로는 다 껍데기예요? 네네. 완전한 네. 껍데기 아무것도 네, 없는. 그렇죠. 남아공 정도에서 운영하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프리카 담당은 박영준이었나 보더라고. 그렇지. 예, 지역별 담당이 있어요. 남미는 예. 저 이상덕. 네. MB는 중동을 주로 갔더라고 보니까. 그걸 포스코로 대비하면 포스코에서 아프리카 담당자는 정준영이에요.
남미 담당자는 이제 막 끝에 보실 권호준이고. 포스코가 MB 자원에게 몸통이 됐던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에는 많은 돈이 있고 포스코는 자원을 가장 많이 쓰는 국내 기업이고 그리고 포스코는 회장만 내 꼬봉을만 집어넣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MB 같은 부도덕한 사람한테는 최고의 먹잇감이에요. 자, MB 인수위에서 자원 외교라는 걸 기획을 합니다. 최경환이 경제 이분과 간사였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최경환은 원래 박근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박근혜 사람의 몫으로 인수위에 들어간 거죠. 뭐 그런 연정의 개념이었겠죠. 들어갔는데 이명박이 그 지방 출장가 있을 때 최경환하고 형택은이라고 나중에 방송통신위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구미에 내려온 코너 좀 싸고 왔습니다. 계속하시죠. 예. 번호 좀 싸고 왔다고? 네. 최경환하고 형택은이 구미에 내려온 박근혜를 만나러 가요. 그걸 MB가 알았어요. 대노하죠. 대노하고 이제 자르려고 하겠죠. 그래서 최경환이 그걸 리커버하기 위해서 자원외교라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자원외교 최경환이 보고한 거는 일본 사례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일본은 뭘 하냐면 일본 정부, 공기업과 자원 사용하는 기업, 뭐 철강사, 그리고 상사, 미쯔비시, 이토추 여기가 삼각편대를 짜서 자원을 캐러 가요. 이걸 이제 MB에게 보고하고 그때 당선인 비서실장의 총괄팀장인 박영준을 통해서 보고해요. MB 완전히 신받다 한 거죠. 그래서 MB 정부에서 자원외교가 어떻게 실행되느냐. 최경환 산업부 장관 2009년 9월에 가면서 정준영도 바로 발표하죠. 대우인터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요. 박영준 직영부 차관 2010년 8월에 갔을 때 정준영은 대우인터 인수를 완료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SD 자원외교 특사로 가는 게 최경환이 장관 되기 바로 한 달 전쯤에 가요. 이 모든 일이 동시에 같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대우인터를 인수하는 게 왜 중요한 거죠, 이게? 대우인터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해외에서 쓰레기들을 모아올 수 있고 해외로 돈을 빼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에는 없었던 대우가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우인터를 인수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광산 전문가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을 많이 쓰잖아요. 전문가들이 있어서 커팅을 했던 거예요. 근데 대우인터를 인수하고 나니까 정말 전 세계 쓰레기란 광산들이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준양은 하라고 푸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간에서 거강꾼 역할을 또 열심히 하는 게 대표적으로 광자공 김신종 그리고 석유공, 뭐 가스공인데 그러니까 자원공사하고 예를 들어 석유공사하고 포스코가 어떻게 협력을 한 거죠? 그걸 설명해 주세요. 좀. 광자공에서 김신종이 자원 아이템을 들고 오는 거죠. 쓰레기를. 광자공은 광물자원공사. 네네. 예. 광자공에서 쓰레기를 들고 와서 정준양에게 바로 주죠. 그러면 정준양 그거를 투자해라고 떨어뜨리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광물자원공사가 직접 투자 일부 하고 일부는 포스코가 시킨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하. 네, 광자공도 표면적으로 뭐 돈이 많지 않잖아요. 광자공은 돈이 없으니까 표면적인 뭐 참여 그리고 광물을 중개하는 중개상이라고 쓰레기 광산을 중개하는 중개상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준영한테 넘기고 정준영이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이때 대우인터는 그 소위 쓰레기를 주워오는 넝마주 역할을 하고. 네, 대우인터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대우인터 각 곳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또 쓰레기들을 주워와서 대우인터 사장에게 보고를 하죠. 그럼 사장이 정준영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준영이 다시 또 포스코 안에 떨어뜨리고 계열사에 떨어뜨리는 거죠. 처음에는 포스코만 가동하다가 점점 계열사로 넓혀가는데 이 카운터파트가 중요해요. 광자공의 사장은 정준양 이전, MB 이전에는 포스코에선 누가 상대했냐면 원료를 구매하는 임원이 상대했어요. 원료 구매 실장이 상대를 했는데
김신종이 되고서는 김신종은 정준영을 바로 상대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파트너를 맺어서 돌아갔구나, 이게. 대우 인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지기수의 투자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0억대 정도 되면 아, 좀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몇백억 단위의 투자 뭐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았고. 그래서 자원 외교만으로 포스코 최소 20조는 날라갔으리라고 추산을 해요. 자원외교의 몸통이 포스코라고 이제 보시는 거구나. 몸통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자, 이건 또 뭡니까? 아, 네네. 로이 힐은 포스코가 진행한 자원외교, 자원개발 케이스 중에 가장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묻지마 광산 투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로이 힐이라고 호주에 있는 철광석이에요. 포스코라는 호구를 만나기 전까지 3년 동안 중국과 인도의 철강사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해요. 네, 모두 다 퇴짜를 받죠. 조건들이 너무 나빴어요. 광산이 개발도 안 돼 있고 광산을 개발하는 설비도 안 들어가 있고 철도를 놓아야 됐어요. 이런 광산은 웬만한 엄청난 경제성이 있는 게 아니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신생 광산들은 할인율을 많이 넣어야 돼요. 한 13%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3% 우리가 할인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생 광산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잖아요. 근데 로이 힐에 대해서 8%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광산 업계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정준양 씨가 이걸 들고 오죠. 철도는 다행히 삼성 엔지니어링이 왔어요.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에요. 삼성 엔지가 이 철도 놓고 1조 손실을 내고 끝냈어요. 포스코가 총 투자한 돈은 1조 3천억 정도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철광석은 이 퍼센티지가 있어요. 철광석이 100% 철광석이 아니고 60%, 65%, 40% 이렇거든요. 65% 이상이 돼야지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로이힐은 그 아래예요. 포스코가 매년 로이힐에서 1,000만 톤을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사던 양질의 철광석 1,000만 톤을 안 사고 대신 로이힐의 저품질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손실이 얼마냐? 이건 아마 포스코 내부에서 제대로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광산 이것뿐만 아니라 흉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호주에. 이건 액수가 작아요. 2천억 들어갔어요. 근데 흉은 아직 개발도 안 되고 못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니콜 키드만 있죠. 니콜 키드만의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에 광산을 개발한다고 들어갔어요. 허가가 나겠나요? 허가가 안 나죠. 허가가 안 나면 빨리 접어야 되는데 접지 않고 계속 돈을 투입을 해요. 다른 광자공, 석유공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잘못된 광산에 계속 돈을 넣으면서 덮고 있는 거죠. 그게 더 큰 잘못인 거죠. 자, 리튬은 MB 자원외교의 남미 아이템이에요. 리튬은 뭐냐면 리튬이라는 아이템으로 크고 작은 산토스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리튬이라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산토스 같은 케이스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리튬이 그렇게 하기 좋은 점이 있어요? 리튬을 쓰는 건 저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요. 염호가 남미에 주로 있잖아요. 염호라는 게 리튬 광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금물 호수예요. 남미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번에 PD수첩에서 권호준 씨가 계약을 체결한 염호가 얼마나 황당한 곳에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다녀온 PD가 염호를 가다가 죽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권호준 씨가 했던 그 수많은 염호들과 세운다고 했던 그 많은 공장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냐. 그게 이제 제일 포인트가 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리튬이 하필이면 남미에 매장량이 많고 그리고 남미는
사람이 아직 가보지 못한 곳도 많고, 가보지 못했다기보다는 한국에서 파파로웨이 하죠, 정말. 굉장히 가서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고, 그러니까 리튬이 남미에 많고 남미가 해먹기 좋고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 리튬을 선정하는구나. 리튬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이 비리가 회장과 바로 밑에 있는 사람만 알 뿐이지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걔네들도 그 리튬 그 소금 호수에는 가본 적도 없겠네요. 그러면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이라면 가볼 수가 없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쏟아붓는 거야. 네네. 근데 이번에 피스톱이 확인해보러 간 거야. 갔죠. 갔더니 죽을 뻔했대. 아, 죽을 것 같다고. 이거는 사람이 갈 데가 아니다. 현지인이 운전을 해주잖아요. 현지인이 운전해 가면서 여기는 사람이 올 데가 아니다라고. 뭐 낭떠러지를 지나간다든지 뭐 그렇게. 그렇게 얘기되고요. 또 하나 정말 오지에다 갖다 놓고 사기를 쳤구나. 그러죠. 절대 확인 못하게.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염호 하나는 해발 4,000m에 있었어요. 퍼즈엘러스라고 히말라야 중턱에다가 공장을 짓고 돌리겠다는 거예요. 해발 5,000m? 4,000m. 4,000m. 백두산보다도 높은데. 네. 네. 사기인 거지 그냥 처음부터. 특히나 아프리카는 철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철도를 놓게 되면 밤사이에 주민들이 뜯어간답니다.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럼 자기 부상 열차로 하면 어떨까요? 철이 필요 없으니까. 네. 철이 필요 없으니까. 네. 자, 정준영이 회장되고 나서 아프리카를 3번 갑니다. 한 번 정도는 박영준과 같이 갑니다. 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짐바브웨의 무가베를 만나는 조건으로 짐바브웨의 철광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독재자를 만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에요. 그런 가오가 필요한 거죠. 이런 양아치들한테는. 그런데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중앙이라서 광산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싣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철도를 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철강 톤당 $500의 운송비가 들어요. $500 운송비는 말도 안 되는 운송비예요.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무 비싼 그런 운송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머셜리 말도 안 되는 투자인데 근데 하는 거예요. 1,000억 원을 내고 광산을. 그래서 지금 포스코나 그 자원 3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광산들은 열의 아홉은 그냥 간판만 달고 있는 가동이 안 되는. 그 아프리카에 포스코가 했던 그런 식의 투자들은 다 실제로는 다 껍데기. 그리고 스톡 옵션도 있네요. 사회이사들한테 스톡 옵션을 2,000주씩 줬어요. 그때 안철수님께서는 넙죽 받으셨고 네. 박원순님께서는 사회이사가 스톡 옵션 받는 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부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안철수 씨가 사회이사일 때. 네. 두 분 같이 사회이사일 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무래도 포스코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재밌는 게 안철수 씨가 2007년에 대선에 나오잖아요. 네. 그때 그 새누리 의원들이 안철수 씨를 공격한 그 자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신랄하게.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편이 되실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MB의 죄를 캐면 저는 수구 부패가 다 같이 무너진다고 봐요. 돈으로 저들을 오픈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래야지 사면이니 뭐니 이런 그렇죠. 거지 같은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조 단위의 돈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조 단위의 돈. 아프리카에서 하는 투자는 열의 아홉은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자원은 싣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이나 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뭐 프로젝트라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지만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나라, 뭐 짐바브웨 이런 데서 뭔가를 갖고 나오겠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사회 의장을 지낸 안철수 씨가 이 저간의 맥락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 같은데요? 몰랐을 리 없죠. 저는 몰랐다면 그 사람은 멍청이고 네. 최소한 눈치는 깠을 것이다. 그렇죠. 눈치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눈치를 이상하다는 정도는 알았어야 하는 거죠.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라면 최소한
말도 안 되는 기업 인수는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의장 시절에 그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포스코 내부 직원들의 평가는 어때요? 절대 좋아할 수 없죠. 그때 그 인간이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겠나라는 생각들을 하죠. 포스코가 이렇게 뜯겨가는 과정 전체의 일부의 도장을 꽝꽝꽝 그 방망이를 두드리는 역할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2010년이면 포스코가 가장 활발하게 투자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안철수 씨가 의장으로서 방망이를 다 두드려 주셨어요. 그분이 딱 반대한 안건이 3개가 있어요. 네, 이웃돕기 성금 내는 거 한번 반대했고, 포스텍에 기숙사 건립하는 거였나? 그걸 한번 반대했고, 제가 또 한 건이 기억이 안 나네요. 두루이웃은 MB입니다. MB를 도와야지 누구를 돕습니까? 아, 실망입니다. 네, 완전한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남아공 정도에서 운영하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프리카 담당은 박영준이었나 보더라고. 그렇지. 예, 지역별 담당이 있어요. 남미는 예. 저 이상득. 네. MB는 중동을 주로 갔더라고 보니까. 그걸 포스코로 대비하면 포스코에서 아프리카 담당자는 정준양이에요. 남미 담당자는 이제 막 끝에 보실 권호준이고. 포스코가 MB 자원에게 몸통이 됐던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에는 많은 돈이 있고 포스코는 자원을 가장 많이 쓰는 국내 기업이고 그리고 포스코는 회장만 내 꼬봉을만 집어넣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MB 같은 부도덕한 사람한테는 최고의 먹잇감이에요. 자, MB 인수위에서 자원 외교라는 걸 기획을 합니다. 최경환이 경제2분과 간사였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최경환은 원래 박근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박근혜 사람의 몫으로 인수위에 들어간 거죠. 뭐 그런 연정의 개념이었겠죠. 들어갔는데 이명박이 그 지방 출장가 있을 때 최경환하고 형택은이라고 나중에 방송통신위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구미에 내려온 코너 좀 싸고 왔습니다. 계속하시죠. 예. 번호 좀 싸고 왔다고? 최경환하고 형택은이 구미에 내려온 박근혜를 만나러 가요. 그걸 MB가 알았어요. 대노하죠. 대노하고 이제 자르려고 하겠죠. 그래서 최경환이 그걸 리커버하기 위해서 자원외교라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자원외교 최경환이 보고한 거는 일본 사례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일본은 뭘 하냐면 일본 정부 공기업과 자원 사용하는 기업, 뭐 철강사 그리고 상사, 미쯔비시, 이토추 여기가 삼각편대를 짜서 자원을 캐러 가요. 이걸 이제 MB에게 보고하고 그때 당선인 비서실장의 총괄팀장인 박영준을 통해서 보고해요. MB 완전히 신받다 거죠. 그래서 MB 정부에서 자원외교가 어떻게 실행되느냐. 최경환 산업부 장관 2009년 9월에 가면서 정준영도 바로 발표하죠. 대우인터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요. 박영준 직영부 차관 2010년 8월에 갔을 때 정준영은 대우인터 인수를 완료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SD 자원외교 특사로 가는 게 최경환이 장관 되기 바로 한 달 전쯤에 가요. 이 모든 일이 동시에 같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대우인터를 인수하는 게 왜 중요한 거죠, 이게? 대우인터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